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얘기하는 거죠. 청구기간, 제기기간. 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가 합쳐서 쟁송제기기간 또는 불복기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고시공고 방식으로 한다. 어떤 방식이 아니다. 송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송달 방식이 아니다. 처분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여도 효력의 발생 시점이 5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4일일 수도 있고 이렇죠.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시공고 방식으로 했을 때 5일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4일은 개별 처분입니다. 개별 처분. 그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 고시 또는 공고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실제로 알게 된 날,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 현실적으로 안 날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개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처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개별 처분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송달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얘는 이제 고시의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일반 처분은 원래부터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시의 방법,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 효력의 발생 시점은 얘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달되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14일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게 되고, 얘는 5일 뒤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한 날, 그 시점이 바로 처분의 효력 발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효력 발생한 날이 바로 처분의 효력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엔 상대방이고 상대방이 알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주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되고, 죄송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 얘는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 그 다음에 개별 처분이기 때문에 얘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잘 이야기해 준 대로 그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사실을 알기가 힘듭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정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의제를 해버리게 되죠.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의제를 하니까 안 날이 돼버린 것이고, 안 날이 됐으니까 얘는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게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고시공고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일반 처분 쪽이다라고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안 날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안 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의 경우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제3자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요게 이제 정당한 사유가 깨지는 경우죠. 정당한 사유가, 우리 판례가 말하는 것은 알거나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는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가 깨지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있었던 날부터 180일에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을 한다.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이렇게 들어가신 거고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1항에서는 주관적 청구기간 들어갈 테고, 주관적 청구기간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입니다. 안날에 9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객관적 청구기간 들어갈 테고, 지금이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180일 됩니다. 180일.
있은 날에 180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저런 경우엔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게 될 것이고요. 중간에 2항에 보시게 되면 불가항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사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끝나고 나서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에 14일 안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 그것은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가변력은 요 14일이 불가변력이고 그리고 요 90일이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항에는 오고지의 효가 긴 기간으로 알려줬을 때는 그 기간 안에만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6항에는 불고지의 효가 고지 제도 얘기하는 거죠. 청구권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사망 적용하도록 한다. 알려주지 않으면 사망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무효 확인 심판하고 그 다음 부작위에 대한 의맹 심판입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맹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좀 문제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소송을 취소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을 할 때 지금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고 있죠. 행정소송법에는 21조하고 22조에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고 22조 같은 경우에는 소송 도중에 처분이 변경돼 가지고 소송을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른 소송으로 어떻게 준용이 되는 것이냐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21조 같은 경우엔 37조하고 42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 38조 1항 그리고 44조 1항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37조에서는 취소 소송에서의 소의 종류에 대한 문제를 취소 외의 항고소입니다. 얘는 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소의 종류의 변경을 준용을 하고 있고 42조 쪽에서는 당사자 소송 쪽에다가 소의 종류의 변경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한 소의 변경은 38조 1항에서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44조 1항에서는요 당사자 소송에 소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을 지금 준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 소송을 취소로 변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이죠.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 구소가 되는 것이고 취소이 신소가 되는 것이고 얘가 구소가 되고 신소가 되고 이렇게 바꾸니까 소의 종류의 변경 쪽이죠. 그러면 소의 종류의 변경이니까 21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당사자 소송이 구소니까 42조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42조에 따라서 소 변경을 했다. 상당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만 소변경이 가능하죠. 소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 소변경이든 아니면 소병합이든 사실심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3심에서는 상고심에서 안 되고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소의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소 개시와 소 종료가 포함되죠. 구소취와 신소제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적용될 테고 따라서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허가 결정입니다. 재판은 결정이죠. 이때 제소기간은 애초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구소를 제기했을 때죠. 구소를 제기했을 때 애초에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소가 제기된 게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이 제기된 때 그 취소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유는요. 당사자 소송 자체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소가 되고 있는 취소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소급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21조에서 소급표 규정을 두고 있죠. 21조 4항입니다. 21조 4항이 피고 경정 14조 4항에 있는 피고 경정에서의 소급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고 그 21조가 42조에서 당사자 소송 쪽에 준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소급표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네요. 또 있네요. 보충력 편입 처분에 따라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에 보충력 편입 처분을 취소당한 공익근무 요원 복무 중단 처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을 보충력을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현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테고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졌다. 원고가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공익근무 요원 복무 중단 처분의 취소 그리고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의 취소의 청구의 취지를 추가했다. 추가적 변경입니다. 추가적 변경.
소송을 변경을 하는데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추가적 변경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21조하고 22조에 있는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 이거는 전부 다 교환적 변경입니다. 교환적 변경,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교환적 변경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추가적 변경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소병합이죠. 소병합을 말하는 겁니다. 추가된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 취지, 추가 신청, 병합 청구 얘기하는 거죠. 추가 신청, 소병합의 병합 청구. 병합 청구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맞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뭘 생각을 해보시게 되냐면 여기서 첫 번째 있는 보충력 편입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처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1처분이 보충력 편입 처분의 취소 처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복무 중단 처분. 복무 중단 처분을 우리가 2처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 처분, 이것을 우리가 3처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물론 얘네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보충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력 중에서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단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새롭게 현역병 입영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법적 효과가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별개의 처분이다. 하나의 처분이 아니다. 별개의 처분이다 이겁니다. 전부 다 별개의 처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소송을요. 여기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병합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된다. 그럼 이 병합에 있어서 소 변경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병합 쪽에는 소급표 규정이 없습니다. 병합 쪽에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 변경 쪽에만 소급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합에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피해버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병합인데 병합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실은 변경인 거야. 그래서 대는 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소병합 청구지만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소변경 신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청구 소송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소병합 청구를 했었지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이건 사실은 소변경 신청이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소변경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소변경이 되니까 그러면 소급표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면 만약에 이 세 친구가 하나의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세 친구가 하나의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또한 예외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처분이니까 이 소송도 이 소송이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가 하나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각각의 별개의 처분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하나의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는 소를 포함한다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예비적 병합으로 취소 소송을 갖다가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소급표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취소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을 포함한다.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거하고 세 번째에 있는 거하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 라는 논법을 가지고 소급표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소병합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소급표가 없으니까 이 소병합을 청구한 시점에 그 청구한 시점이 이 2번에 대한 소송, 3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때 제소기간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난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줄 겁니다. 이제 2018년도부터. 변호사 시험보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선택 과목 변경되기 전에는 변호사 시험보다 여러분 시험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문제는 이건 행정법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있어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 기간이나 심판 청구 기간은 이의 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점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나왔습니다. 지방세 아닙니다. 예, 지금 국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국세 처분이 나왔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의 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의 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주의였었고 지금은 이게 임의주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심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 행정심판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또는입니다. 또는 둘 다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거칠 수 있지도 않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 아니고요. 얘는 임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의 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재조사 결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심판 청구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반드시 필요주의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 상태에서는 심판을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거친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소송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끝났으면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여기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의 청구기간, 이 청구기간과 관련돼서 저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이쪽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이쪽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왔다 하게 되면 여기서의 제소기간과 관련돼 가지고 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쪽 문제도 있고 이쪽 문제도 있고 양쪽 문제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재조사 결정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하게 되면은 처음에 당초 처분이 이렇게 과세 처분이 있었다 이거지. 당초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 재조사 결정 다시 조사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결론으로 후속 처분이 나온다 이겁니다. 후속 처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심판을 청구하든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불복을 이게 들어가게 돼요. 불복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이 이게 그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준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90일 이렇게 잡아야 된다 봤던 것이고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90일 요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요렇게 가는 것이다. 간단한 얘기죠. 이유는 원래 여기서 만약에 2천만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왔다가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의 신청이면 지방국세청장이 여기는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이 세무서장한테 다시 조사하라고 시켰어. 재조사 결정을. 그래서 세무서장이 다시 판단을 내려봤는데 후속 처분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뀌었다면 1,000만 원 바뀌었다면 이 후속 처분이 나와 봐야지 다 제거가 될 수도 있는 거면 다 제거가 되면 더 이상 불복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그대로 남기게 되면 2,000만 원에 대해서 불복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들어가야 될 것이고 1,000만 원으로 바꾸게 되면 이 1,000만 원 부분에다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판례 논리가 뭡니까? 이 후속 처분이 나와 봐야 불복을 더 갈 것인지 불복을 간다면 무엇에 대해서 불복을 갈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처분이 나온 다음부터 기산을 해서 심판의 청구 기간이나 소송의 제소 기간을 살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판례고 합당한 방식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는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행위규범이죠. 작용법입니다. 작용법으로서 기능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가 법을 만들고 행정권을 발동하는 행위가 합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에 쓰는 물건이겠습니까? 당연히 뭐에 해당해요?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그리고 불문법원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성문법원에는 헌법이 포함됩니다. 알겠죠? 헌법이 포함됩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광역조례, 광역규칙, 기초조례, 기초규칙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행정법의 법원에 포함되니까 작용법이 맞고, 입법부나 또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통제수단, 헌법에 위반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 맞고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을 간다. 자기구속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불문법원 들어갑니다. 불문법원으로서 조리법에 해당하는 불문법원으로서 조리법에 해당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의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는 거죠. 자기구속 원칙의 적법성의 한계 얘기하는 겁니다. 적법성의 한계, 위법한 들어와 버렸죠. 위법한 들어왔으니까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이 되는 것이고, 위법 앞에 평등 없다. 그렇다면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자기구속 원칙의 적법성의 한계입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시고요. 이거 이제 장난 삼아서 그 점수 내기로 고스톱 쳤던 거.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견책을 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파면 처분을 했다. 그러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었잖아. 거기다 한 번 꺾기 들어간 겁니다. 꺾기. 저지른 자들이 똑같은 잘못했습니다.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서 개인의 개정의 정. 그러니까 개정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징계 처분의 내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갑이라는 친구는 그동안 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해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해도 계속 그래. 근데 얘는 처음이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누구는 더 중징계를 하고 누구는 더 경징계를 하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겠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에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한 귀책 사유,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보호가치 얘기하는 거죠. 선보처인반에서 보호가치는 신뢰, 보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귀책 사유의 유무는 그 상대방 국민과 함께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대리인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대리인은 그 사람의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인, 대리인 역시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되어 시행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재량준칙 나오면 여기 설명 잘해줬습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을 전제로 해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규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지금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평등원칙에부터 도출됐다. 이건 학설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등원칙 및 신뢰원칙으로부터 도출되었다라고 해서 양다리 걸치죠. 양다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에 따라야 될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대로 자기구속력이 인정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사정.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위에서 적법성의 한계,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됐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요, 이건 시간상 한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상 한계. 자기구속 원칙에 보게 되면 그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재량행위입니다.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했고 그게 동정의 사안입니다. 이렇게 자기구속 원칙의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 원칙 적용 안 되죠. 적법성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이 적용되지 않죠. 장소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그 관행으로부터 이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상 한계에서 사정 변경 등이 발생을 해서 기존의 행정 관행으로부터 이탈이 정당화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그러한 방식이 또 다시 관행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진다면 자기구속 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구속 원칙의 한계 중에 시간상 한계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3번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짧으네요. 적법한 건축신고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그쵸?
예, 적법한 신고에 의해서 나온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적법 건축물입니다. 그죠? 예, 적법 건축물, 무신고 건축물이 아니라 신고 건축물입니다. 예, 적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요. 예, 적법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 건축물 왜 철거합니까? 그에 대한 철거 명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철거 명령은 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불사라고 했습니다. 압불사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중대 명백해서 무효 사유가 맞는 것이고요. 예, 중대 명백이 맞다 이거죠. 중대 명백이 맞다. 이랬을 때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에 대한 대집행 계고 처분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진다. 대집행이 나와서 여기서 계고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아직 안 갔고 행정 대집행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이 철거 명령이 무효 아닙니까? 무효면은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철거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 불이행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무 불이행이 없는데 대집행이 실행이 돼버린 겁니다. 시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이 하자가 이 하자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바로 승계가 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경우에는 하자 승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자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은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승계된다라고 보잖아요. 당연히 승계되니까 이거 승계된 겁니다. 그 하자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승계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법, 여기서 발생하는 하자라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다? 앞에 있는 철거 명령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 내리라고 했잖아요. 출발점 여기서 잡아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였습니까? 중대 명백했었죠. 그러면 여기도 중대 명백한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승계된 하자는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뒤에도 무효가 되는 게 맞고요. 환경영향평가 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나와 있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처분했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 자체를 아예 전혀 실현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그 제도적 취지를 전혀 실현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해서 행정처분 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얘네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심의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효다 아니죠. 이거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가 취소 사유로 현재 보고 있는 중이고요. 쟤는 내부적 의결 기관이죠. 내부적 의결 기관입니다.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군수에게 내부 위임이 되었다. 저희 광역지자체장이 도지사가 되고 있는 거니까 군수는 언제나 군은 언제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맞습니다. 저건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 없습니다. 군은 언제나 지방자치단체가 맞고요. 내부 위임된 경우에 군수가 당의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했다라면 이는 형식의 하자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군수가 결정할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내부 위임했을 때는 위임청 명의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권한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임청 명의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정은 원래 누가 해요? 군수가 하는 거잖아. 내용은 바뀔 게 없다 이거죠. 그냥 이름만 형식적으로 이름만 잘못 건 것뿐이다. 라서 이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건 저고요. 그리고 지금 판례는 이거를 형식의 하자로 안 보고 권한 없자의 행위다 이렇게 봐서 주체의 하자로 보고 판례는 주체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무권한의 행위는 판례는 무효로 봅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소수설입니다. 제 생각. 이건 제 견해고요. 물론 제 말이 맞는데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틀린 겁니다.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죠.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제한권을 인정을 하고 있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이게 이제 예외 사유가 뭐가 있어요? 원래는 112라고 했죠. 112.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행정계획의 폐지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일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얘기했던 것은요, 폐기물 처리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과 적정통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입안 제한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나 변경, 요거 3개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입안 제한권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권 인정되고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주기기 마스터 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부 기본계획입니다. 정부 기본계획. 이거는 우리나라의 강을 없애려고 했던 거고요. 일본에 팔려고 작정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정부 기본계획이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국토계획부도 포함되고요. 하여튼 뭐 각종 부서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본계획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기본계획은 처분 아니죠. 기본계획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 미치는 건 없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토가 사라질 것이긴 한데 아직 사라진 건 아니고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좀 특이한 방식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합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도시정비조합입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 승인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합 이제 설립 신청을 해서 설립 인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고 설립 인가가 나온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 1, 2, 3, 4 단계가 들어가겠죠. 얘가 이제 강학상 인가였었고 얘가 강학상 특허였었고 얘가 강학상 인가였었고 얘가 강학상 인가였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친구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공법상 합동행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공법상 합동행위. 그러면 그 총회 결의 행위가 바로 기본행위가 되는 겁니다. 총회 결의 행위가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이것은 강학상 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학상 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인가가 되게 되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총회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회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인가가 되면은 이런 상황으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거야. 인가가 나오면 사업시행 계획이라는 계획 처분, 행정 처분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계획 처분을 만들어내 버린다. 계획 처분을 만들어내 버린다. 처분이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재개발조합이라는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행정청의 행위로서 처분이 발령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본행위와 인가의 구도는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가가 나오고 나게 되면 단순히 저 총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행정청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의 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헌법 제23조 3항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3항에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상 일반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사용 제한 또는 수용사용 및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일반 요건 보시면요. 공공필요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문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요 특별한 희생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어떨 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형식적 기준설이 있고 그 다음 실질적 기준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질적 기준설에 따르게 되면 가수 용배가 중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가수 용배가 많이 아픕니다. 이 정도 중상이면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가수 용배 중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가치설 얘기하는 거죠. 보호가치설.
수는요, 수인 한도설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수인 한도설. 예, 용은요, 사적 효용성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사적 효용성설. 예, 배는요, 목적 위배설, 목적 위배설 이게 되는 것이고, 얘는 중대성설, 예, 중대성설. 얘는 상황 구속성설, 상황 구속성설. 예, 이렇게 되겠죠. 가수 용배 중상입니다. 가수 용배가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어서 특별한 인생이 발생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 이것을 그냥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 소유자가 종래 용도대로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용 가능성이 배제가 되고 있다. 그럼 뭐 사적 효용성설 이용 가능성 배제되고 있다 하나 잡을 수 있겠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목적 위배설 이거 잡아낼 수가 있겠죠. 예, 우리 판례 보통 이거 두 개 가지고 움직입니다. 두 개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게 우리 판례 스타일이고요. 특별한 인생이 인정됐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해제도 지정도 변경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화재 부분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 행정절차법 보시면 되는 거고 행정절차법 제 48조죠, 49조죠, 50조죠, 51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8조 1항하고 2항하고 나누시게 되고 1항에서 앞부분에서는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다. 비례원칙. 그 다음에 강제하면 안 된다. 임의성의 원칙. 그 다음에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불이익조치하면은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이게 행정지도. 그 다음에 서면 교부 요청권이 인정된다. 세 번째는요. 의견 제출권이 인정된다. 네 번째는요. 일반 공중회계 할 때는 공표하라. 요거가 다죠. 48조, 49조, 50조, 51조 이게 행정지도에 대한 문제에 출제되는 전부입니다. 사인의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그 행정지도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사인의 행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범죄 구성됩니다. 범죄 그대로 구성됩니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지가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실제 거래 금액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지도를 했고요. 공시지가대로 신고 안 하면 반려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지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신고해버리면 효과는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 따랐다 문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본인 잘못 맞는 겁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의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그 지도한 사람의 신분을 적은 서면 교부 요청권 49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49조. 행정기관이 동일한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다수인에게 행정지도 다수인이거죠. 다수인에게 행정지도할 때는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51조 국가배상법에 있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있고 광의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죠. 공법행위 전반입니다. 공법행위 전반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고 1, 2, 3가 있다고 했죠.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법적행위, 사실행위, 자기행위, 부자기행위를 불문한다. 2 곱하기 2는 8, 8가지 불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임의성 원칙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거잖아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행위 포함되고 사실행위 포함되니까 행정지도도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 여기에는 임의성 원칙,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안 따라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깨진다 이렇게 나와도 양쪽 다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불법 행위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인과관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 행위에는 포함되는데, 근데 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무 행위에서 깨진 건 아닙니다. 직무 행위는 돌파했는데 불법 행위나 인과관계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행정지도. 허가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부간을 붙였죠. 부간 중에서 기한을 붙였고, 기한 중에서 뭘 얘기해요? 짧다라고 했잖아요. 부당하게 짧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적정 기간이 아니란 뜻이죠. 적정 기간이 아니다. 그 기한이라고 해서 이 기한은 종기가 될 테고요. 적정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 기간이 될 건데, 만약에 적정 기간이라면 그거는 주된 행정이 존속 기간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로 봐야 된다는 거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 기간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한은 허가의 조건의 존속 기간이다.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 기간이면 허가의 조건은 뭡니까? 부간이죠. 부간. 그래요. 이거는 부간의 존속 기간이다. 같은 말이죠.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 기간은 부간의 존속 기간이라고 부르게 되죠.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갱신 기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가의 조건의 존속 기간, 즉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 기간 얘기하는 거고, 종료되기 전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져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걸립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만료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죠.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서 안 된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조건을 자기가 달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료돼 버렸으면, 연장 없이 만료됐으면, 그러면 이건 그냥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 기간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연장 신청 따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는 아예 신규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한이 지나서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하였다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가 됐대요. 이미 기한이 도래를 해버렸습니다. 실효됐어요. 다 끝난 겁니다. 종전 허가 유효기한이 지나서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면 지나버렸습니다. 지나서 연장 신청을 했으면은 지금은 갱신 기간의 의미가 지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연장 신청이 아니라고요. 이건 신규 허가 신청이라고요.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한 연장해주는 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가 아니라 안 하지고 종전 허가와 별개인 새로운 허가의 내용을 하는 처분을 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약속은 깨졌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정 영업의 허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유 제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 제시 말하는 겁니다. 이유 제시는요, 단복 미백 긴급 인정이죠. 단복 미 곱하기 100 단복 미백 긴급 인정입니다. 긴급 인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있고요. 23조 2항입니다. 23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복 미백 긴급 인정, 단순 반복 경미 그리고 명백할 때, 그 다음에 긴급할 때, 그리고 신청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거죠. 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27번입니다. 갑은 대통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공표되어서 대령 진급 선발이라 한다. 되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갑이 대령 진급 선발 이전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이건 수사 중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봉처분 징계 처분을 받았죠. 이거는요, 징계과정, 수사과정 징계과정,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급 낙천을 건의를 하였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사법 31조 등에 따라서 대령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선발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뭐랑 비슷합니까? 허가 취소 처분과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뭐에 해당하냐?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거부 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무부가 권익제한 중에 권익제한 포함됩니까? 되죠. 그렇죠? 권익제한에 포함이 된다.
거부 처분,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 아닙니다. 적극적 불이익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익 제한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은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의견 제출에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 대상. 으로서 인적 범위는 당사자 등이 되는 것이고, 물적 범위가 불이익 처분이죠. 그겁니다. 불이익 처분. 물적 대상으로서의 불이익 처분,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령 진급 선발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 그래요.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취소를 되겠다. 갑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대령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다. 그렇죠.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 침익적 처분 맞습니다. 얘는 침익적 처분. 판례처럼 좁게 봐도 포함이 되고요. 수사 과정에서, 징계 과정에서, 수사 과정은요, 기소유예 저 부분 얘기하는 거, 징계 과정은 3개월 저거 얘기하는 것이고, 에서 자기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사 과정의 목적하고 징계 과정의 목적과 지금 여기서 취소하는 처분의 목적은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요? 긴급 재판 곤란이죠. 긴급 재판 곤란 포기, 긴급 재판 곤란 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21조 4항, 22조 4항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아니면 예외 사유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아니면 예외 사유 없는 겁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이거는 행정절차법 3조 2항 제9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인사관계 법령,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입니다. 징계와 그 다음에 그 밖의 처분. 지금은 그 밖의 처분,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포함되고,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뭐예요?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 절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그에 준하는 절차, 준위가 있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배제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말고 판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직위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75조에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준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패스, 그렇죠? 자유당 패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무원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행정절차법 적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만약 위 취소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 취소 판결이 나왔다. 갑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야 되는 것이다. 기속력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의 문제와 내용의 하자의 문제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판결의 취지는 지금 절차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뭐예요?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절차상 하자 여기까지만 판결의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다. 내용적 문제 없다.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뭐 딴 건 다 의미가 없고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사항이 맞는 거고 위법해지는 게 맞는 거고, 그랬을 때 행정절차법상의 절차하자는 다 취소 사유다. 100%라고 했습니다. 100% 행정절차법 쪽은 취소입니다. 28번입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 입법입니다. 입법 위임이 있었겠고요. 필요한 분야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리 원칙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위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과 다른 내용을 정해버리게 되면 법치주의에 반하겠죠. 상위법 위반입니다. 법률 우위원칙 위반이 되는 것이고, 원래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의회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 있으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입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권력분리 원칙상 입법은 원래 의회가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75조에 보시게 되면, 헌법 75조에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구체적인 위임,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법규명령 말하는 거죠.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즉 위임이 없는 법규명령이라거나 수권상한계 위반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겠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률 우위원칙 위반입니다. 재정상한계 위반으로 법규명령이 위협해지겠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 크게 불합리하게 되면 관계행정기관에게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청권입니다. 시정조치 요청권 규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법령에 대해서, 법규명령에 대해서, 명령규칙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59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9조에 이와 같은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1심 법원도 할 수 있는데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심지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얘는 위헌위법 규칙 심사권이 없습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순히 시정조치까지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은 나중에 위임 법률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효력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위임 명령에서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인 거죠.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다. 근데 위임의 근거가 생겼다. 근데 위임의 근거 다시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위임 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위임이 없으니까 무효였다. 그리고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다. 없어지면 다시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리고 유효 무효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고 그때부터 그 다음 법률이 공법적 단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 들어가는 거죠. 자치법적 사항이면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위임이 허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은 행정조직의 내부적으로 법제처심사 이 부분의 차이죠. 국무회의 심사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 보령 같은 경우 시행규칙이죠. 시행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제처 심사는 물론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되는 건데 근데 총리령 보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어서 시행령의 경우에선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지 아닌지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고려될 수가 있다. 그 다음 29번 같은 경우에는 강론입니다. 강론에서 공물법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호사 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길기 때문에 완전 총론 부분 아니면 빼겠습니다. 강론은 제외시키고 들어가겠습니다. 강론 하프 모의고사는 따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싹 모아서 첫 번째,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 용도 폐지에 다툴상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적격 문제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도로를 보행하는 일반 사용권자가 도로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용권도 권리는 권리인데 그게 소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 부분은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취득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효취득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니까 행정재산의 공용폐지가 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저게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재산이 전환이 돼서 그래서 시효취득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원고한테 있는 거겠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 포함되는 건데 이건 강론. 그 다음에 미음 들어가시면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뭐예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이거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특허죠. 특허. 국유재산 쪽이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 1976년이었었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쪽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 판례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76년 이전에 사법상 계약으로 본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공유재산 쪽에는 하나도 없고 현재는 다 특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2조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5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에 기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관리의 경우에 사실상 관리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갑 땅이라고 해서 갑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점유자 쪽에서 배상을 하는 것이 맞겠고 이것이 민법 758조에 공작물의 점유자 등의 책임도 역시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조에서의 하자라는 것은 영조물의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객관설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주 좋은 문제인데 뭐예요? 설치관리 하자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하자 이랬잖아요. 하자 이랬잖아. 이러면 완전히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견해 대립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분 정말 문제 너무 잘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주관설이나 안전의무 위반설이나 절충설이나 뭐 위법 무과시책임설이거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아니라 영조물의 하자만 찍었단 말이야. 하자만 찍으면 당연히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결여 이거 말고 더 이상 나올 말이 없는 거예요. 관리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들어갈 계제가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말은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자 설치 관리라는 네 글자를 빼주니까 정확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이겁니다. 기능상 하자, 사회적 하자, 기능상 하자 같은 말인데 기능상 하자, 사회적 하자, 기능상 하자, 사회적 하자 이거 같은 말인데 뭐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해 손해 발생에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본질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 뒤에 건 또 딴 얘기입니다.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두 개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지금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 요게 먼저 인정될 때 말이는 겁니다.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 요게 인정될 때 우리 판례가 최근에 뭘 인정한 거예요? 물리적 하자 말고 기능적 하자를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적 상태의 하자로서 물리적 하자, 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라거나 아니면 땅에 웅덩이가 패였다라거나 아니면 뭐 제방이 너무 낮다거나 이렇게 물적인 하자, 물리적 하자 말고 최근에 플러스 알파로 기능적 하자를 인정을 해버렸죠. 사회적 하자, 기능적 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인한도론입니다. 이게 수인한도론입니다. 일반 법 원칙으로서 수인한도론을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수인한도론 잘 한 것이죠. 매양리 사건이나 김포공항 사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양리 사건에 사격장에 문제가 없고요. 김포공항에도 전혀 물리적 하자가 없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회적인 기능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가 인정된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까지 포함시키고 이거는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능력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걸 벗어나 버리게 되면 관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가항력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안전의무 얘기하는 거죠. 안전의무. 우리 판례가 얘기했던 거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안전의무 위반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불가항력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객관적 사정만 인정될 수 있는 거지 주관적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거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했죠. 그런 기준이 되는 거 아니죠. 주관적 사정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는 할 수가 있다. 그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도 본
원조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거는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 선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6조 1항, 국가배상법 6조 1항하고 2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6조는요, 배상 책임자 선정입니다. 배상 책임자. 누가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을 해야 될 것인가? 배상 책임자 선정 부분에서 6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배상 책임자가 누군데, 그 다음에 6조 2항에서는 내부 배상 책임자가 누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1항에서는 원래의 사무 기속 주체 말고 2조나 5조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기속 주체 말하는 것이죠. 얘 말고 누구도 추가되는 것이다. 비용 부담자 역시도 외부 관계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 비용 부담자가 추가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내부적 배상 책임자, 이거는요, 최종적 배상 책임자, 종국적 배상 책임자가 누구냐, 요거 찾는 거죠. 요 둘 중에 누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야? 얘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죠. 얘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다. 비용 부담자는 2조 쪽도 마찬가지고 5조 쪽도 마찬가지고 둘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조 1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